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막기 위한 장관급 추가 협상에 나섭니다. 시민단체는 알맹이 없는 미봉책이라고 비판하고 전면 재협상을 촉구했습니다. 광양항 등 주요 항만의 물류 운송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화물연대가 내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트럭, 레미콘 등 건설 노조도 오는 16일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버스업계는 요금 인상이나 추가 지원이 없으면 다음 주부터 버스 운행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민의 발이 묶일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철도 등 공공요금이 동결되고 사재기와 생필품 가격 담합 행위 등이 집중 단속됩니다. 정부 정책 방향이 성장에서 물가 안정으로 수정됐습니다. 이동통신 3사가 10초 단위로 요금을 정산하는 불합리한 체계로 연간 8천억 원에 달하는 부당한 이득을 챙겨왔다고 감사원이 밝혔습니다. 대구시 집에서 40대 남자 2명에게 납치된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2주 만에 산속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초동 수사가 부실해 사건의 윤곽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의원이 인적 쇄신에 개입하는 건 맞지 않고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Talk, play, love. 애니콜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미국 쇠고기 넣고 추가 협상에 들어갑니다. 장관급으로 협상의 격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김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과의 추가 협상을 위해 내일 오전 출국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해서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게 하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협상의 상대는 수전 슈어브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로 그동안 계속돼 왔던 외교적 접촉이 장관급 협상으로 격상된 겁니다. 협상 테이블에서는 민간 자율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 조치가 실효성을 갖도록 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 파견된 기존 정부 협상단은 김 본부장과 합류합니다. 이 민간 간의 합의가 실질적이고 또 효과적으로 집행이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소비자들의 신뢰가 다시 회복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제가 가는 목적입니다. 그렇지만 김종훈 본부장은 민간 업체의 자율 결의를 양국 정부가 문서로 보증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한 흔적이 드러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민간 자율 결의를 통해 30개월 미만만 수입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정부가 개입한 흔적이 없어야 한다는 것.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창의성이 필요하다며 쉬운 작업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원칙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은 안 된다는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협상 파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장관급으로 격상된 것 두고 실무 협상이 잘된 결과다. 아니다, 잘못됐기 때문이다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극적 타결에 희망을 걸어보는 관측도 있습니다. 서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지난 3일 수입 조건 관보 개시를 연기한 이후 미국 측에 30개월 이상 수출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열흘이 되도록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협상 수위를 장관급으로 높인 것은 이렇게 지지부진한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의 물밑 협상이 나름의 성과를 거뒀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은 수출 검역서상에 30개월 이하를 표시하는 방안과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거래하지 않는다는 민간업자의 자율 결의를 정부가 보증하는 문제를 두고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장관급 협상은 김 본부장이 협의 내용을 마무리 짓기 위해 직접 나서는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모든 해법을 다 열어놓고 어떤 후속 조치를 확실하게 이제 담보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들려고 갔으니까 아마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는 이와 관련해 오늘 며칠 안에 쇠고기 문제와 관련한 양국 간의 양해, 즉 합의나 의견 접근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양국 간 협의에 다소 진전이 있지만 구체적인 의견 접근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장관급이 나선 만큼 어떤 형태로든 30개월 이상을 들여오지 않도록 한다는 협의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민수입니다. 광우병 대책회의는 요구로 내걸었던 전면 재협상과 거리가 먼 미봉책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정부에 제시한 20일 시한과 주말 촛불 집회를 그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김세진 기자입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뿐 아니라 30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내장을 비롯한 광우병 위험물질이 수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산 쇠고기는 모든 부위의 원령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비롯해 앞서 제시했던 7가지 안전기준이 충족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30개월 이상만이 문제가 아니라 광우병 위험물질 그 자체가 문제인데 지금 우리는 일본에서는 모든 연령에 소해서 광우병 위험물질 제거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추가 협상은 미봉책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오늘 정부 발표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국민이 우려하는 것은 30개월 미만의 특정 위험물질 전체를 포함하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고요. 그런 문제를 포함한 수입위생 조건이 만들어지려면 그거는 기존의 협정문을 고치는 재협상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광우병 대책회의는 또 정부가 개입한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협상 결과를 문서화하기 어렵다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말에 대해서 또 한 번의 밀실 협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책회의는 정부가 재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촛불 집회를 향한 국민적 열망이 정권 퇴진 운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내일과 모레로 열기로 한 대규모 촛불 집회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정치권의 반응은 기대를 건다에서부터 실망스럽다까지 다양합니다. 민주당이 기대 섞인 관망으로 돌아선 게 눈에 띕니다. 이세옥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나라당은 정부 입으로 재협상이란 말을 쓰지 못했을 뿐 사실상의 재협상이 시작되는 거라고 강조하면서 국민을 안심시킬 협상 결과가 나올 거라고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30개월이 넘는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도록 한다면 그게 바로 실질적인 재협상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확실한 결과를 얻어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민주당도 장관급 협상이 재개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는 걸로 보면서 단 지금까지 여러 번 그랬던 것처럼 엉뚱한 합의로 국민의 희망의 상징인 촛불을 대신해선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제야말로 동문서답이 되지 않도록 초심으로 돌아가서 광화문의 촛불을 기억하시면서 협상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선진당은 만일 똑같은 내용을 갖고 마치 달라진 것처럼 발표하려는 거라면 국민을 분노에 빠지게 할 거라고 예방조치성 경고 논평을 냈고 민노당은 성난 민심을 돌리기 위한 시간 벌기에 불과하다며 추가 협상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당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첫 대면을 했지만 접점은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막을 가축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받아들여야 등원할 수 있다고 했고 한나라당은 우선 등원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보자는 입장이었습니다. 양당은 일단 내일 국회에서 열리는 가축법 개정안 공청회를 지켜본 뒤 다시 만나 등원 교섭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세옥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3시간도 남질 않았습니다. 화물연대 본부 상황을 중계차로 알아보겠습니다. 전재호 기자. 예, 화물연대 본부입니다. 네, 화물연대가 조금 전에 파업을 선언했습니까? 예, 화물연대가 예고했던 대로 오늘 밤 자정을기에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3시간 뒤 전국에서 13,000여 명의 조합원들이 모두 화물차를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1시간쯤 전에는 파업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화물연대가 요구한 표준요율제 도입과 경유값 인하, 운송료 인상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파업은 무기한 강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의 화물 운송 노동자여 총파업 투쟁의 깃발이 올랐습니다. 생존권 쟁취를 위한 우리의 절절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단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단결하여 투쟁합시다. 이에 앞서 오늘 오후 정부와 화물연대는 8번째 만나 협상을 벌였지만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합의가 과연 최선인가? 가장 마지막 방법이 그밖에 없는 거는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주셔야 될 거라고 합니다. 어느 하주가, 어느 운송업자가 저희들에게 성실하게 아니면 거듭하자고 합의했습니다. 저희들하고 하면은
알아서 하라고만 이렇게 다 방치했습니다. 화물연대 지부별로 전국적으로 있었던 화주들과의 운송료 인상 협상도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들어감에 따라 내일부터 전국의 항만과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운송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화물연대 본부에서 MBC 뉴스 전조우입니다. 화물연대 전남지부가 오늘 새벽부터 파업에 들어가 특히 광양항이 복잡합니다. 군산, 인천, 부산 모두 어렵습니다. 한윤지 기자입니다. 화물연대 전남지부 조합원 400여 명이 오늘 새벽 0시부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들은 운송료 30% 인상과 유가 연동제를 요구하면서 무기한 천막 농성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투쟁을 반드시 마무리 짓고 이와 같이 우리가 깨지든 아니면 우리 요구사항이 관철되든 그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다고 판단한다. 파업 첫날인 오늘 하루 평소 대형 컨테이너 5,000개가 드나들던 광양항의 물동량은 당장 10분의 1 수준으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광양해운항만청은 운송 물량을 철도로 돌리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양철송장을 통해 수송할 수 있는 물량이 전체의 6분의 1에 불과해 사실상 물류 대란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군산항도 화물연대 전북지부의 파업이 사흘째 이어지면서 물류 운송이 계속 전면 중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최대 판유리 제조업체인 한국유리 등 화물연대에 가입된 도내 14개 사업장이 생산 차질과 함께 제품 납품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인천지부도 오늘 오후부터 사실상 운송 거부에 들어갔습니다. 파업이 임박하면서 우리나라 전체 컨테이너 물량의 75%가 몰려있는 부산항의 긴장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부산지부는 오늘 저녁 화주 운송업체와 2차 협상을 벌였으나 40분 만에 결렬을 선언하면서 예정대로 오늘 밤 자정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한윤지입니다. 정부는 비상수송 대책을 내놨습니다. 기업체에게 운송료 협상을 타결하도록 종용하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김영국 기자입니다. 정부가 화물연대의 본격 파업에 대비해 주요 물류시설에 경찰을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후 5시부터 위기 경보를 경계 단계로 격상하고 이미 마련된 비상수송 대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비상수송 대책도 한계가 있습니다. 먼저 임시 화물열차 4개와 부산 인천 간 컨테이너 선박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정작 기차역과 항만부두에서 화물을 빼낼 트럭이 부족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자가용 컨테이너 차량 2,800대의 영업을 풀어도 영업용 27,000대에 비하면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다급해진 정부는 오늘 장관이 직접 나서서 기업들을 모아놓고 화물연대와의 운송료 협상 타결을 촉구했습니다. 운임 민상에 대한 그런 협상이 빨리 마무리되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기름값 오른 만큼 운송료를 다 올려주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유가가 오름으로써 물류 대행업체도 거기에 따른 그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마냥 올려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정부는 파업에 동참하는 화물차 운전자에게는 유가보조금 등 지원책을 모두 철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국입니다. 건설노조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벌써부터 장비가 멈춰 공사가 중단된 곳도 있습니다. 이주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영종도 신도시 일대 굴착기와 트럭 등 건설 장비가 모두 멈춰 서 있습니다. 벌써 21일째로 운전사들은 운반비와 임금 현실화를 요구하며 작업을 거부한 채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름값을 빼고 수리비 빼고 보험료 빼고 라면 찾아갈 돈이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마이너스. 덤프트럭의 경우 하루 25만 원인 운임을 40만 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시행사 측에 요구하고 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공사 중단 현장은 다음 주부터는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대 노총이 동시에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양측 조합원은 2만 6천여 명, 건설 장비업 종사자의 20%가 넘는 규모로 이들이 모두 일손을 놓을 경우 전국 공사 현장에선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근로시간, 임금 지급 방식을 규정하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 그 현장에서 안착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요구입니다. 표준 임대차 계약서는 일종의 근로계약서로 작년에 제도가 도입됐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계약서 체결을 유도하고 기름의 경우 건설사가 구매해 공급해주는 방안 등을 제시했지만 노조 측은 현실성이 없다는 반응이어서 16일 건설노조 파업을 앞두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주승입니다. 고유가 파동에 도처가 비상입니다. 버스 업계도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다음 주부터 운행을 줄이겠다고 나섰습니다. 엄지인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가평군내를 오가는 33번 버스. 하루 이용 승객이 150여 명에 불과한 이른바 적자 노선입니다. 이 버스 회사는 지난해에도 6억 원의 적자를 봤는데 최근 경유가 폭등으로 더 이상 적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됐다고 말합니다. 16만 원에서 17만 원? 하루 기름값이? 기름값 메우기도 빠듯빠듯한 거네요. 기름값을 못 부를 때도 많죠. 이 노선을 포함한 지방의 상당수 버스 노선이 심각한 운영난에 봉착했다는 게 버스 업계의 주장입니다. 지방의 노선들은 거의 다가 90%는 적자 노선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각 지자체나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 지원금을 가지고 버스가 근근히 유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따라 버스 업계는 정부가 요금을 올려주거나 추가적인 지원을 하지 않으면 다음 주부터 30%, 다음 달부터는 50% 운행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승객들을 콩나물처럼 싣고 다니는 수도권 흑자 노선의 경우도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시간대와 주말 운행을 대폭 줄이겠다는 겁니다. 다닐 사람이 못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천상 그렇다면 또 자가용을 끌어야겠죠. 그나마 사정이 제일 낫다고 하는 서울시도 버스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버스 회사의 적자를 메워주기 위한 올해 예산이 이미 바닥나 긴급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버스 580대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 일각에선 일부 지역의 경우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정 지원해줄 수 있으면 요금을 안 올릴 것이고 기타 여러 가지 대책이 있겠죠. 불가피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자기 버스 다니는 거는 자기들이 알아서 판단하는 거니까요. 요금을 올리거나 버스 운행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 어느 쪽이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서비스는 좋아지지는 않는데 자꾸 자기들 배만 채우려고 하면 반대죠. 정부는 버스 회사가 마음대로 운행을 줄일 경우 현재 지원되는 유가 보조금을 끊겠다고 압박하고 있지만 버스 업계는 올해 임금 협상마저 중단한 채 감축 운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끝을 모르고 치솟는 기름값이 자칫 서민들의 발까지 묶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 철도 요금 같은 공공요금을 묶기로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올려야 하는 요금은 시기를 늦춰서 조금만 손대기로 했습니다. 이주훈 기자입니다. 정부는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을 덜 받는 부문의 공공요금은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하반기 철도 요금을 현 수준으로 묶고 지자체와 협의해 상하수도와 쓰레기 봉투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 시내버스와 택시는 지방 교부세를 이용해 적자를 메워주는 방법으로 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공공요금 안정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 편성 시 충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원가 상승 부담이 큰 전기와 가스 요금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인상 시기를 하반기로 늦추고 요금별로 시차를 두고 올려서 충격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물가 오름세 심리일 텐데요. 그런 것을 막는다라는 차원에서는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를 하고 가능하면 뒤로 미룬다. 이런 것은 비교적 효과적인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혼란을 틈타 가격을 올리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대폭 강화됩니다. 철근 같은 품목의 사재기와 주요 생필품에 대한 가격 담합, 학원비 등 교육비 편법 인상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펼칠 계획입니다. 물가 급등으로 경제가 불안해지자 다급해진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주훈입니다. 이처럼 정부 정책이 고유가 여파로 이제는 성장에서 물가 안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환율 정책도 앞으로는 시장 흐름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강명일 기자가 전합니다. 정부가 그동안 고수해왔던 성장 우선주의를 유보하고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물가 안정 등 서민생활 안정에 정책의 우선 목표를 두고 경제 정책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입 물가 상승을 부추겨 물가를 더 오르게 했다는 지적을 받았던 환율 정책도 이제는 시장의 흐름과 괴리되지 않도록 안정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다음 달에 성장률 목표를 하향 조정하고 당분간 민생 안정과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계층은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으로 생각됩니다. 정부가 정책 방향을 틀게 된 계기는 역시 유가 때문입니다. 작년 말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80달러로 예상했던 유가가 127달러로 60% 가까이 뛰었습니다.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상승은 전체 물가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아질 거다. 정부가 늦게나마 정책 방향을 바꾼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유통구조 혁신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강명일입니다. 한여름처럼 전국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무덥더니 날씨가 참 변덕스럽습니다. 저녁 무렵 중부지방에 소나기가 내리고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임명현 기자입니다. 오늘 밤 서울 목동 야구장입니다. 빗방울이 내리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굵은 우박으로 변해 수없이 쏟아집니다. 선수들이 긴급히 우박을 피합니다. 큰 것은 야구공만 합니다. 야구장은 순식간에 우박으로 뒤덮였고 경기는 중단됐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잠실 경기장에서는 갑자기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내리면서 이곳 경기도 중단됐습니다. 한반도 주변의 기층이 불안정해 상층의 찬 공기와 하층의 뜨거운 열기가 부딪히면서 서울과 경기 중북부 지방 일부에 우박과 소나기가 내린 겁니다. 이에 앞서 낮에는 무더위가 계속됐습니다. 오늘 강릉의 낮 최고 기온이 31.7도까지 치솟는 등 전국 대부분의 지방에서 30도 안팎의 한여름 더위가 계속됐습니다. 서울은 29도, 충주 31도, 대구 29.8도, 광주 30.3도 등으로 평년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선크림 많이 바르고요. 더울까봐, 살 탈까봐. 그런데 많이 더운 것 같아요. 기상청은 내일 서울과 대전이 30도, 광주 31도, 대구는 32도까지 기온이 더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임영현입니다. 2주 전 대구 집에서 납치됐던 초등학생 허은정 양이 오늘 오후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신병철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5시쯤 대구시 달성군 유가면 인근 야산에서 2주 전 자신의 집에서 납치됐던 11살 허은정 양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집에서 불과 2km가량 떨어진 곳으로 옷이 모두 벗겨진 상태였습니다. 임도 밑으로 아마 옷을 던지게 되면은 나무에 걸리는 형태로 임도에서 한 5m 정도. 경찰은 허양이 성폭행 당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 경찰은 납치가 아닐 수도 있다며 소극적으로 수사에 임하다 납치 13일이 지난 오늘에서야 뒤늦게 전의경 500여 명과 탐지견을 동원하는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습니다. 사건 발생 2주일 만에 허양이 숨진 채 발견됐지만 경찰은 납치범의 윤곽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신의 부패 정도로 미뤄 숨진 지 일주일이 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초동 수사가 미흡한 바람에 사건이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졌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이번 촛불 시위에서는 첨단 기술로 무장한 뒤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개인이 두드러졌습니다. 이런 개인이 활약하는 것을 두고 긍정과 경계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문호철 기자가 소개하겠습니다. 많이 하는 문제입니다. 6mm 캠코더와 컴퓨터, 무선 인터넷을 갖춘 김상규 씨는 현장을 실시간으로 인터넷 방송하는 1인 방송국입니다. 채팅창을 통해 시청자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수용하고 반응해 줍니다. 원하는 것을
보여드리기도 하고 궁금한 게 있으면 제가 가서 인터뷰도 해드리고 실시간으로 그리고 어떤 부분이 궁금하다 하면 그 부분을 잡아드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 밖에 휴대전화, 인터넷의 아고라 광장, 메타 블로그 등을 통한 수많은 개인들의 정보 교환. 네티즌 각자가 정보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쌍방향 웹 2.0의 도래는 정보 소통의 구조를 바꾸며 사람들을 광장으로 끌어냈습니다. 인터넷에서 단순히 지켜보고 댓글을 올리는 정도가 아니라 생중계를 지켜보면서 그 생중계에 자신의 의견을 바로 개진을 하고 그 의견이 관철되지 않을 땐 현장으로 바로 나오십니다. 정보 독점을 기반으로 한 기존의 언론은 세상을 보여주는 사실상 유일한 창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보혁명과 더불어 정보가 생산되고 확산되는 수많은 소통 경로, 그리고 세상을 보는 다양한 창이 등장하면서 정보 독점을 무기로 여론을 끌어가던 기존 언론의 권위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언론이 뭘 잘 모르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일반 독자들에게 고급 정보를 제공해주고 가르친다라는 어떤 이제 이런 그 관성으로 지금까지 쭉 달려왔는데 이제는 그게 전혀 먹히지 않는 이런 새로운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계도주의 언론의 종말이라는 정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양상은 첫째, 모든 정보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이 주체가 개인의 집합체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구든지 동영상을 올릴 수 있고 누구든지 접속만 하면 볼 수 있고요. 물론 과장이나 왜곡의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소설가 이문열 씨는 이를 위대하고 끔찍한 디지털 포퓰리즘의 승리라는 말로 인정과 동시에 경계를 표시했습니다. 지금 문제는 그렇게 어쩌면 크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정말 중요한 문제, 정말 어떤 큰 문제에서도 이것이 또 만약에 통하게 된다면은 그건 끔찍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백과사전에 올려지고 해외까지 화제가 되고 있는 명박산성은 소통 부재의 상징입니다. 통하지 않을 때 과거 같았으면 권력이 시민을 소외시켰지만 지금은 시민이 권력을 소외시키고 있습니다. 이곳에 모인 개개인은 이제 더 이상 미력한 소수가 아닙니다. 저마다 우주 한 조각의 정보를 갖고 서로 나누며 스스로 소통함으로써 거대한 집단 지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호철입니다. 이건희 전 삼성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 밖에서는 책임 통감, 법정 안에서는 무죄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말에 깊은 숨은 뜻이 있었습니다. 장미일 기자가 법정에 갔습니다. 지난 1995년 비자금 사건 이후 13년 만에 법정에 나온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은 죄송할 따름이라고 짧게 심경을 밝혔습니다. 죄송할 따름.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는 대답 없이 고개만 가로저었습니다. 삼성의 2.3인자인 이학수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 등 전현직 임원 7명도 줄줄이 나와 피고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법정에선 이 전 회장은 준비해온 메모를 꺼내 외국 기업과 경쟁하며 달려오면서 주변을 둘러보는데 소홀했다며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학수 부회장 등도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본격 심리가 시작되자 삼성 측 변호인들은 사실상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인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에 그룹 비서실의 지시가 있었다는 공소 사실에 대해 삼성 측은 지시는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차명 주식 거래를 통한 1,000억 원대의 세금을 포탈했다는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도 경영권 방어를 위한 것일 뿐 세금 포탈의 의도가 없었다고 피해갔습니다. 이건희 전 회장은 변호인의 모두 진술이 이어지는 동안 피곤한 듯 눈을 감고 고개를 기울이기도 했으며 200여 방청석은 삼성과 시민단체 관계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6시간 만에 재판을 마치고 나온 이 전 회장은 책임을 지겠다는 게 유죄를 인정한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죄가 되면 책임지는 거고 무죄면 책임 안 지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삼성 재판은 매주 2차례씩 진행돼 다음 달 중순쯤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장미일입니다. 공기업 기관장의 연봉을 평균 16% 깎습니다. 경영 성과를 봐서 더 주거나 그만두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진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산업은행 총재는 6억 1,200만 원의 연봉을 받았습니다. 경쟁이 필요 없는 신용보증기금의 이사장도 지난해 연봉이 4억 2천만 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평균의 2배가 넘었습니다. 경영 리스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수준의 보수에 맞추거나 높은 성과급을 지급하고 각종 수당, 자체 성과급을 지급하는 사례가 다소 발생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장의 연봉 체계를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단순화해 대폭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기본급은 차관급과 같은 1억 800만 원으로 낮추되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금융감독원 등은 민간업체와의 경쟁을 감안해 50%를 더 주기로 했습니다. 초대형 공기업인 한국전력사장의 기본급도 10% 더 주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성과급은 기관 성격에 따라 전년 기본급의 60%에서 최대 200%까지 상한선을 두기로 했습니다. 성과급을 절반만 받았다고 가정할 때 전체 공공기관장의 평균 연봉은 1억 6천만 원으로 16% 정도 감소하고 공기업 중 최고의 연봉을 받아온 산업은행 총재는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공공기관 감사의 연봉도 작년에 비해 26% 정도 삭감됩니다. 이번 조치로 공기업 기관장 등의 거액 연봉 논란은 어느 정도 수그러들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진입니다. 이동통신 3사가 전화 이용 시간과 데이터 요금에서 교묘하게 바가지를 씌워 수천억 원을 더 걷어들였습니다. 머리 좋은 건 당연한 일이고요. 옛 정보통신부를 어떻게 설득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호 기자입니다.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는 상대사의 선로를 이용할 때는 서로 0.1초 단위로 요금을 정산합니다. 하지만 가입자들에게 요금을 물릴 때는 10초 단위로 끊습니다. 그러다 보니 11초만 통화를 해도 20초 요금을 내야만 합니다. 이용객들이 통화하지도 않고 돈을 내야 하는 시간은 한 통화당 평균 5초 정도. 이를 통해 통신 3사가 연간 벌어들이는 수익은 무려 8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동통신 3사의 전체 이익 2조 원의 40%에 달합니다. 요금제는 1초, 30초, 1분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아직까지 10초당 요금을 부과하는 체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들 3사는 또 전송 속도가 빨라지자 데이터 서비스 요금을 시간제에서 용량제로 바꾸면서 바가지를 씌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설 요금제 문자 서비스는 적정 요금보다 91배나 비싸게 책정했으며 화상전화 서비스 요금도 10초당 17원이던 걸 400원으로 23.5배나 올렸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옛 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사의 유리한 요금 체계를 그대로 인가해줬기 때문입니다. 감사원이 이통업계의 오랜 바가지 요금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감사원은 불합리한 요금 체계를 바로잡으라고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질 않습니다. 이 의원이 인적 쇄신을 물밑에서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두원 의원과 소장파가 연타를 멈추지 않는 데다가 나경원 의원까지 가세했습니다. 왕종명 기자입니다. 모든 인사는 형을 통해야 한다는 소위 만사형통 논란 속에 주인공인 이상득 의원이 이선 퇴진하라는 소장파 의원들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며칠째 잠적 중인 정두원 의원은 최근 모임에서 나는 대통령을 위해 죽으라면 죽겠지만 인적 쇄신 문제는 끝을 보겠다는 말을 했다고 김용태 의원이 전했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생각도 같다며 국정 인사가 패밀리 비즈니스, 집안 사업이 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상득 의원은 해외 체류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두원 의원과 수장파 의원들의 집단 반발은 이상득 의원과 가까운 정종복 전 의원의 청와대 요직 기용설과 류익 대통령실장 유임 움직임에 자극받은 걸로 보입니다. 이런 수장파의 조직적 반발과는 별개로 재선의 나경원 의원도 이상득 의원의 이선 퇴진을 공개 요구했습니다. 형님이라는 위치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그 역할에서 물러서 계시는 것이 마땅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진 의원도 새 정부의 인물 기용에 결정적 역할을 한 분이 인사쇄신 국면을 주도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지 않은 박근혜 총리론을 이상득 의원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띄우고 있다는 시각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상득 의원은 며칠째 집을 비운 채 무대형 자세를 고수하면서 측근을 통해 제발 나를 걸고 넘어지지 말라는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음식 만들 때 넣는 조미료인 다시다까지 가짜가 등장했습니다. 유명 기업 제품과 포장을 똑같이 만들어 구분하기 어렵게 해놨습니다. 이지성 기자입니다. 1kg들이 쇠고기 다시다입니다. 겉모양만 봐서는 국내 유명 조미료와 똑같지만 사실은 가짜입니다. 대기업 제품과 포장만 똑같이 만들어 시장 도매상 등에 싼 값에 유통시킨 겁니다. 55살 배모 씨 등 3명은 지난달부터 경기도 화성의 한 농장 창고에서 가짜 다시다를 만들어 팔다 붙잡혔습니다. 이쪽이 대기업 제품이고 이쪽이 가짜 조미료입니다. 포장지가 거의 흡사해서 언뜻 봐서는 어떤 게 진짠지 구별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가짜는 유통기한을 손으로 문지르면 쉽게 번지고 원재료 표시에 잘못된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배 씨 등은 가짜 다시다를 정품의 70% 가격에 주로 식당 등 업소용으로 팔아 한 달 동안 1억 2,500만 원을 챙겼습니다. 진짜 다시다를 만들어 온 대기업도 가짜 다시다를 찾아 수거하는 등 소비자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나섰습니다. 대형 매장, 할인점, 그다음에 대형 마트에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거래하고 있고 정상적인 유통 경로를 타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드셔도. 경찰은 가짜 다시다에 유해 성분이 포함되진 않았는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성분 분석을 의뢰하고 포장 인쇄업체와 도매상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지선입니다. 우리나라 대기 중 수은 농도가 전 지구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중국 공업 지역에서 발생한 수은이 바람을 타고 넘어오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오늘로 8일째 서울은 짙은 스모그에 덮였습니다. 이 스모그 중에는 각종 공해물질, 그중에서도 유독성 중금속인 수은이 상당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경부가 지난 2년간 서울과 인천, 제주도 등 전국 7개 지점에서 대기 중 수은 농도를 관측한 결과 서울이 세제곱미터당 평균 3.74 나노그램, 인천은 3.28 나노그램으로 전 지구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종로와 구로, 노원구 지역은 평소 10배인 30 나노그램을 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수은이 우리나라로 이동되어 오는 경우에 특히 고농도 현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자주 있죠. 중국은 전 세계 대기 중 수은의 3분의 1을 쏟아내고 있는데 강원대 연구팀의 컴퓨터 분석 결과 중국 북부 공업 지역에서 발생한 막대한 수은이 불과 24시간 만에 북서풍을 타고 수도권 전역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기 중의 수은은 호수나 논밭으로 떨어진 뒤 농작물이나 어류를 통해 사람 몸에 쌓이는데 특히 임산부나 어린이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산모의 혈중에서부터 태반을 통해서 태아에게 아주 잘 통과하는 물질이고요. 이것은 보통 태아에서 산모보다 1.5배가 더 잘 축적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혈중 수은 농도는 미국과 독일 국민의 5에서 8배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제는 유엔 환경계획과 같은 국제기구와 연대해 중국의 수은 배출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승환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오늘 외고 입시 설명회를 열었는데 1000여 명의 학부모가 몰렸습니다. 전 교조는 교육청이 직접 나서 외고 입시 전쟁을 부추긴다고 비판했습니다. 윤효정 기자입니다. 서울시 교육청 주관의 서울시내 6개 외국어고 합동 입시 설명회. 1000명이 넘는 학부모들로 학교 강당이 꽉 찼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학교별로 매체로 3가지 영역.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 자율화로 대학 입시에서 내신 비중이 줄고 영어 논술까지 등장하면 오히려 외고가 더 유리해질 거란 기대가 인기에 한몫을 더했습니다. 자율화되는 거에서 되면은 오히려 특목고 가는 아이들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영어 지문 외고가 조금은 유리할 것 같아요. 영어 지문이 나오는 거. 학부모들은 또 이명박 정부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로 특목고 외에도 자율형 사립고 등이 생기면 어찌됐건 선발 집단에 들어가야 한다는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습니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나 특목고 등에서 아이가 원하는 그런 대학교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은 새 정부의 교육 정책으로 그렇지 않아도 외고 광풍이 부는 상황에서 교육청이 입시 설명회를 열어 외고 입시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장서서 사교육 열풍의 주범인 외국어 고등학교 입시 설명회를 주관하고 학부모들을 동원했다는 것은 참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 교육청은 오는 18일 외고 합동 입시 설명회를 한 차례 더 계획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유정입니다. 고유가 파동에 유럽도 고통이 심합니다. 화물 트럭들이 운송을 멈추고 시위에 나서면서 생필품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파리 고이룩 특파원입니다. 프랑스 남부의 한 농산물 시장입니다. 평소 같으면 야채, 과일이 꽉 차 있어야 할 창고가 화물 트럭의 운송 중단으로 텅 비어 있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는 더 심합니다. 생선과 육류는 거의 동이 났습니다. 재고 물량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Normalmente tenemos el mostrador hasta arriba. Son 2 capas de pescado. Pero ahora no hay. 음식점에서도 부식 배달이 끊겨 곧 냉장고가 텅 비게 될 지경입니다. Las neveras se van vaciando poco a poco. Y lógicamente lo estamos notando hoy, tercer día de huelga. Peor todavía. 과수원 주인도 속이 터집니다. 과일을 시장에 실어갈 트럭이 오지 않아 과일이 썩고 있습니다. 목장에서는 새로 짠 우유를 아예 쏟아 버립니다. 기름이 다 떨어졌다고 써붙이는 주유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위대들이 유조차의 운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경찰이 주유소까지 호위해 주기도 합니다. 프랑스, 영국에서 시작된 유가 폭등 항의 시위는 이제 스페인, 포르투갈, 벨기에 등 서유럽 전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다음 주 27개국 정상회의를 열어 유류세 인하 등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나라마다 입장이 달라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고이룩입니다. 미국 증시 하락과 국제유가 급등 여파에 선물 옵션 만기일까지 겹치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42포인트 하락한 1739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오늘 2.2% 하락하며 3,000선이 무너졌고 일본 증시도 2% 이상 떨어지는 등 아시아 증시가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국내 정치, 학계, 시민사회 관계자 등 800여 명은 오늘 6.15 남북공동선언 8주년 기념 행사를 갖고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정부가 6.15 공동선언을 존중하고 계승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남북관계가 경색 상태에 있지만 남북이 대안이 없는 만큼 화해와 협력 속에 공동 승리하는 햇볕 정책을 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례대표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된 첫 공판에서 친박연대 측은 당 회계 담당자가 5천만 원을 유용한 사실과 양정래 의원의 어머니 김순애 씨가 공천 소개자에게 500만 원을 건넨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공천 대가로 32억 원이 오갔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는 당 공식 계좌로 입금된 합법적 차용금이라며 이미 이자까지 합쳐 모두 변제가 됐다며 대가성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미국 아이오와주의 보이스카우트 캠프장에 현지 시각으로 어제 저녁 강력한 토네이도가 덮쳐 야영 훈련 중이던 보이스카우트 대원 4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쳤습니다. 캠프장에는 10대 보이스카우트 대원 90여 명이 리더십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산행 도중 갑자기 토네이도가 덮치는 바람에 무방비 상태에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상 소년 같은 가수 겸 연기자 김창완 씨가 이번에는 뮤지컬로 어린이 관객 앞에 섰습니다. 김필국 기자가 만났습니다. 니들 참새 쫓냐? 무대에서 멀찌감치 떨어진 객석 한 구석. 덥수룩하게 수염을 기른 김창완 씨가 뮤지컬 연습을 지켜봅니다. 땀이 나온 다음에 다 같이 할 때는 일사불란하게 맞으면 재밌을 텐데. 11살짜리 소년이 고흐를 만나 그림을 알게 되고 우정을 쌓아가는 과정을 그린 어린이 뮤지컬. 무대엔 고흐의 그림과 함께 유쾌하고 꾸밈없는 노래가 흐릅니다. 고흐 마니아인 김창완 씨는 뮤지컬 대본을 보고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불과 사흘 만에 14곡을 만들었습니다. 좀 뭐랄까 함축적이고 또 더 아름다운 시로 이렇게 노래 만들고 싶은 마음은 있었죠. 근데 시간이... 그래도 막상 무대에 올리고 보니 작은 것 하나에도 신경이 쓰입니다. 들판에 무슨 바람 소리랄까
소리일까? 뭐 그런 묘사인데 그 소리가 너무 크니까 좀 자극적. 노래와 그림의 만남. 그것은 그가 오래전부터 아이들에게 주고픈 선물이었습니다. 도시 어린이들은 상당히 척박한 문화 환경인데 거기에 어른으로서 정말 속지 않은 마음으로 그냥 참가했습니다. 각박하고 복잡한 일상에도 아이들의 눈으로 아이들을 노래하는 그의 얼굴은 천상 소년을 닮았습니다. MBC 뉴스 김필국입니다. 어제 뉴스데스크에서 촛불 2008 아고라의 등장 리포트가 뉴스센터의 기계 이상으로 중단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리포트 전체 분량이 MBC 뉴스 인터넷 사이트인 IM뉴스에 올라가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네, 대기 불안정에 의해 만들어진 강한 소나기 구름대가 현재 서울과 중북부 일부 지방을 지나고 있습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고 서울과 춘천, 의정부 일대엔 직경 1cm 안팎의 우박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밤새 중부 지방 곳곳에선 이러한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요즘 자외선 강도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내일의 자외선 예보를 살펴보면 영동 지방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방이 지수 9 이상의 매우 강함 상태를 예보하고 있습니다. 매우 강함 상태에선 햇볕에 노출된 지 20분 뒤에 피부에 홍반 증상을 보이거나 가벼운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낮에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시고요. 가급적이면 직사광선을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대구가 32도, 서울 30도 등으로 한여름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각적별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은 아침에 서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겠고 낮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9도,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2도, 서울 30도 등으로 오늘보다 조금 더 덥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방 대체로 맑겠고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낮게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